시험 칠 때 사탕, 초콜릿은 필수? 억지로라도 웃는 게 효과가 있을까? 수험생들이 시험 칠 때 엿, 초콜릿, 사탕 등을 챙겨가는 것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특히 엿은 수능 칠 때 덕담과 함께 선물로 많이 주고받는데요. 왜냐하면 엿처럼 시험에 찰싹 붙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받은 수험생들이 시험 치면서 엿을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글을 읽는 수험생들은 받은 엿과 초콜릿, 사탕을 꼭 챙겨가서 시험 중간에 틈틈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지적 사고를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쉽게 축구나 수영 같은 신체적인 활동을 위해서만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똑같은 에너지, 즉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포도당을 검색해보면 나오겠지만 대다수 생물에 가장 좋은 에너지원입니다. 따라서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머리를 쓰는 일을 할 때도 지속적인 포도당 섭취는 필수인 것입니다. 책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경 시스템은 다른 대부분의 신체 부위에 비해 더 많은 포도당을 소비한다. 노력이 필요한 정신활동은 특히 포도당 소비를 늘리는 듯하다. 힘든 인지적 추론에 적극 개입하거나 자제력을 요하는 일을 할 때 혈당 수치는 떨어진다. 경주 도중 근육에 저장된 포도당 수치가 떨어지는 육상선수의 사례와 비슷하다. 이 결과를 해석하면 포도당 섭취로 자아 고갈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바우마이스터는 몇 가지 실험으로 이 가설을 확인했다. 직관적으로는 자아가 고갈된 사람들 사이에서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며 인공 설탕이 들어간 레모네이드를 마신 사람들은 예상되었던 자아 고갈 효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포도당이 들어간 레모네이드를 마신 사람들은 자아 고갈 현상을 보이지 않았다. 두뇌에서 확보 가능한 설탕 수준을 회복시켰더니 과제의 수행 능력이 약화되는 걸 막을 수 있었다. 놀라운 결과이지 않습니까? 일이 잘 안되는 회사원들이 있습니까? 당장 사탕이나 초콜릿 하나 집어들고 일에 다시 집중해보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쨌든 실험 결과는 과제의 수행 능력이 지속되는 걸 도와준다고 나오니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칠 때 꼭 사탕이나 초콜릿을 챙겨가야 됩니다. 추가로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재밌는 실험을 하나 더 소개하는데요. 판사들의 가석방 승인 비율을 따졌는데 식사 직전에는 승인 비율이 거의 0%였고 식사 직후 가석방 승인 요청의 약 65%가 수용되면서 승인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즉 피곤하고 배고픈 상황에서는 일단 가석방 요청을 쉽게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배고프면 몸에 힘이 없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일단 먹고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억지로라도 웃는 게 효과가 있을까?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아침에 점호할 때 한 명을 불러 앞에 세우고 크게 웃으며 선창하면 나머지 부대원들이 따라서 억지로 크게 웃으며 후창했는데요. 신기한 것은 억지로 웃는 게 무슨 효과가 있나 싶었는데 점호하면서 억지로 웃다 보면 내가 억지로 웃는지 진짜로 웃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는 상호 점화 효과라고 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책에서 소개하는 실험들과 결과를 읽다 보면 놀랄 때가 있는데 이 실험도 그랬습니다. 노년과 관련된 단어들을 외우며 걸으면 실제로 걸음걸이가 늘어졌고 걸음걸이가 느린 상태를 유지하며 단어를 인식하게 했더니 노년 관련 단어들의 인식 속도가 빨랐다는 실험입니다. 즉 당신이 노년을 생각하게 되었다면 노인처럼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그렇게 행동하면 노년에 대한 생각이 다시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인지와 행동이 상호 연결되어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즐거우면 미소를 짓는데 미소를 지으면 즐거워지기도 한다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억지로라도 웃는 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회사 출근하는 것이 너무나 싫고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으시면 일어나자마자 크게 억지로라도 웃으며 하루를 시작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싫었던 상사가 이직을 하거나 바뀌지는 않겠지만 일단 내 마음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꼭 매일 웃으십시오. 가깝고도 멀어야만 하는 당신, 돈에 대한 이야기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주의를 집중시키게 합니다. 이번에는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돈과 관련되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피도 눈물도 없이 오로지 돈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인데요. 그래서 사회를 경험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세상은 눈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가르칩니다. 돈은 뜨고 있는 것으로 부족하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점점 외치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정말 사람을 더 삭막하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 이 책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실험 내용은 간단합니다. 문제를 풀면 보상을 하는 실험인데
중간에 과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보상으로 한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도와주는데 훨씬 주저하고 망설였습니다. 추가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합니다. 이 연구 결과들의 주제는 돈에 대한 생각이 개인주의, 즉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간섭하거나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를 꺼려하는 개인주의를 점화시킨다는 점이다. 이 연구를 수행한 심리학자 캐슬린 보스는 결과의 의미를 논의하기 자제하며 그 해석을 독자들의 몫으로 남겼다. 심오한 그녀의 실험은 주의가 온통 돈을 떠올리는 것들로 가득한 문화에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실험이 완전한 해답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돈을 외치는 환경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부자와 관련된 인터뷰를 읽다 보면 간혹 부자들 중에는 모든 현상을 돈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다 보니 다른 이들보다 먼저 좋은 아이템을 발견하고 사업과 투자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돈과 연결짓는 것은 위 실험에 따르면 자칫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른 부정적인 영향 또한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돈에 대한 생각을 금기시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책에 따르면 경제적 야망을 가지고 목표를 높게 정할수록 실제로 10에서 2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의 실질 소득이 다른 이들보다 더 높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많은 부를 누리고 싶다면 경제적인 목표는 높게 잡고 실제적으로 계획을 세우며 실행하되 꼭 인간다움과 사랑, 이타주의 등의 마음을 중심에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돈만 쫓고 추구하는 탐욕으로 가득 찬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